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10장 외부 효과에서요. 지난 시간에는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적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외부 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이지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45페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사적 해결책의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유형. 어떤 방식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때로는 사회적 규범이나 공중도덕으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규범을 이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요, 공중도덕을 이용하는 거죠. 공중도덕을 이용해서 뭐 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좋아요. 또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어린이들에게 남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너도 바라는 거를 너도 똑같이 미리 해줘. 그러면 가는 말이 오와야 고는 말도 곱고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선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자선행위, 뭐 시에라 클럽이라는 데에서는요, 자연보호 운동 관련된 단체인가 봐요. 그래서 민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선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졸업생 아니면 기업, 각종 재단이 사립대학이나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것도 교육이 사회적으로 창출하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자선행위라든가 기부금 이런 것들 다 해결책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요, 이런 기부금 같은 거는 긍정적인 외부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를 통해서요, 외부 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을 좀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부금 같은 걸 하게 되면 정부가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라든가 조세와 관련해서 세금 측면에서 공제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이런 기부금 같은 거를 원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사적 이익 동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외부 효과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246페이지가 보시면 서로 다른 사업들을 통합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줄, 가까이 위치한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과수원의 주인과 양봉업자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양봉업자. 자,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이 사람이 둘이 이제 서로 과수원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맞아요. 여기 보시면 과수원 주인은 이렇게 뭐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과수원? 심심해서 과수원을 그려봅니다. 사과가 뭐 열리고 막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과가 이렇게 해서 열리고 할 거예요. 근데 양봉업자는 이제 꿀벌을 이제 키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꿀벌을 막 키워요. 꿀벌을 키워요. 꿀벌. 괜히 그렸나요? 맹해서 이렇게 검은 색깔로 꿀벌이 이렇게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꿀벌 이렇게 있습니다. 꿀벌을 키우게 되면 둘 다 뭔가 이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꿀벌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막 꿀을 막 양봉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과수가 더 많이 열리는데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볼게요. 긍정적인 외부성을 상대방에게 끼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양봉업자들의 벌들이 과수원으로 날아가게 되면 꽃가루 바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사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벌들은 과수원 꽃에서 보다 많은 꿀을 채취할 수 있으니까 꿀 생산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상호 윈윈 이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윈윈 이렇게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다음 줄에 볼게요.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 과수원 주인이 나무를 몇 그루 심을지 양봉업자가 몇 마리의 꿀을 키울지를 결정할 때 자신이 상대방에게 주는 그러한 외부성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요. 그것을 간과한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 거기 밑줄 치세요.
이러한 이로운 외부성이잖아요. 이로운 우리가 긍정적인 외부성입니다. 긍정적인 어떤 외부성이 발생하게 됐는데 외부성이 자 거기 다음 줄에 한번 보시면은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적은 사과나무를 심고 적은 벌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안해 최적 수준보다 적은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적게 생산하고 꿀벌도 적게 생산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러한 외부성을 사과 주인이 양봉업자를 사거나 어떻게 해요? 그냥 두 개 합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합병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합병해서 하나로 합치는 거야. M&A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정보를 위에서 내려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과수원업자가 양봉업자를 합병해서 자기 걸로 이제 흡수해버리게 되면 인수합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수해버리게 되면, 양봉업 꿀을 많이 이렇게, 벌을 많이 이렇게, 키우게 되면 사과도 더 많이 열리는군. 이걸 알게 되면은 더 많이 사과를 열기 위해서 벌을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사과가 많이 열리니까 또 벌도 더 많이 양봉업에서도 이득을 볼 겁니다. 그게 바로 내부화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랑 뭐 비슷한 건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규범, 도덕, 자선행위, 기부금, 또 이렇게 합병, 아니면 이렇게 사회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이 서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야, 나무와 벌의 숫자가 너무 작다. 그래서 너 최소한 나무 몇 그루 심고 꿀벌도 몇 개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양자의 이득이 되는 이런 효과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사적인 외부성의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널드 코즈의 코즈 정리다. 요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시장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어 해서 주장한 사람이 로널드 코즈라는 시카고 대학의 학자예요. 이거는 이제 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거래 비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는데, 자, 코즈 정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부성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개입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예, 맞습니다. 시장의 자발적인 원리에 의해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죠. 시장의 기능을 통한 자발적인 어떤 교환의 원리를 통해서요. 자발적인 원리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내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끝에 볼게요. 민간 경제 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원 배분에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라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민간 경제 주체들이, 관련 당사자들이에요. 민간 관련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협상 동그라미 치시죠. 협상을 통해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이 외부 효과로 인해서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내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거기 보시면 코즈 정리의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한번 볼게요. 딕이 스포트라라는 강아지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트가 짖는 소리 때문에 스포트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시끄러운가 봐.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나 봐요. 딕 해가지고 딕이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제인이 있어요. 제인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제인 여기 살고 있어요. 제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이 멍멍이가 멍멍 이렇게 짖게 되니까 이 제인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되게 싫어하나 봐. 그래서 스포트라는 강아지를 여기서 딕이라는 애가 키우고 있어요. 딕 해서 딕의 멍멍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멍멍 짖게 되니까 이 딕은 해피한 거야. 이 강아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할까요? 강아지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해피합니다. 해피. 그래서 해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딕의 얼굴입니다. 우리 귀엽게 짖는군. 이렇게요. 근데 여기 얼굴 보이세요? 제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막 짜증이 나는 거. 이게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짜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딕이 개를 키울 때 제인이 막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으라고 막 짖어라 뭐 이렇게 스포트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게 편익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어떤 편익을 얻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얘는 제인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을 이제 치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딕이 강아지를 동물보호소로 보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멍멍 소리 때문에 제인이 잠을 계속 이렇게 못 잘까?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둘이가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 제줄에 보세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딕이 얻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혜택과 제인이 받는 고통과 이거를 비교하는 거야. 그랬을 때 혜택이 고통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편익이에요. 편익. 물론 한 개 편익이겠죠.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울 때 편익이 코스트보다 더 큰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계속 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키워 이렇게 멍멍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편익이 비용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큰 거야. 이렇게 되면은 스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멍멍 짖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보호소로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2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코즈 정리에 따르면 이 주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과 교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원리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편익과 비용과의 요거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247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럼 당사자들 간에 이제 고통이 더 큰, 편익이 만족, 즐거움이 큰 사람들이 서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예 한번 보시면 우선 케이스 1 한번 볼게요. 케이스 1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볼게요. 자, 딕이 강아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500달러라고 할게요. 그래서 딕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네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죄송해요. 강아지 쥐같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근데 스포트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스포트라는 그냥 멍멍이라고 합시다. 그냥 멍멍 이렇게 있어요. 귀여운 멍멍이가 있어요. 이게 한참 딕한테는 이게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소리로 들린다고요. 그래서 이 멍멍 소리의 편익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 보시면 500달러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500달러의 즐거움. 근데 반면에 제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인상이 쓰게 돼. 막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머리가 곤두곤두 쓰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800달러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요, 이 고통을요, 돈으로 따지면 800달러가 이렇게 되는 거죠. 800달러.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인이 딕한테 가는 거지. 800달러에 이렇게 비용 스트레스가 되니까, 저기요 딕씨, 왜요?
멍멍이 좀 어떻게 좀 없애면 안 될까요? 아니, 안 돼요. 이 사랑스러운 가족과 같은 우리, 그래, 좋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저 그것 때문에 짜증나서 그러는데요. 아, 이건 덱사정이고요. 아, 그래서요, 제가요, 이만큼 고통을 받게,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르겠지. 저기요, 돈 줄게요. 좀 멍멍이 좀 어떻게 동물보호소로 보내주시죠. 예? 얼마 줄 건데요? 이 사람은 편익이 500만 원이니까 최소한 500 이상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인이 600 줄게요. 이렇게. 600달러를 없애는데 보상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딕은. 우선 제인은 만약에 이 딕이 오케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런 거래를 통해서 제인은 행복해져. 왜냐면 비용이 800인데 600 보상해주고 200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인은 이 거래를 통해서 제인은 200달러만큼의 어떤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 고통이 감소됐다는 게 이제 편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딕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600달러 받고 멍멍아 미안해 하고 이제 딴 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이 고요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딕은 어떻게 됩니까? 딕은 그냥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500달러만큼의 편익이 날아가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래서 슬픈 가운데 600달러가 들어오는 거야. 그 딕은 당연히 플러스 100달러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요, 이 제인은 플러스 200달러만큼의 고통 감소도 약간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발적인 보상을 통한 교환을 통해서 당연히 둘 다 윈윈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인이 돈을 주려고 했어. 600달러 줄게요 했더니 이 딕이 알고 봤더니 이제 멍멍이가 없어졌는데 자기는 한 멍멍이의 가치가 우리가 공기의 가치도 보면은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멍멍이에 대한 편익도 지금 500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닌 거죠. 알고 봤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달러의 즐거움이었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할게요. 만약에 알고 봤더니 딕의 즐거움이 알고 봤더니 편익이 1000달러라면 이거 2라면 제인의 제안은 어떻게 됩니까? 제인의 제안은 어떻게 600달러 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절하게 된다는 거, 리젝트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지. 그런데 만약에 1000달러가 되려면 1000달러 이상 줘야지 멍멍이 소리를 안 듣게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1000달러 이상 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얻게 되는 고통 비용보다도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줄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인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고통의 크기가 800이니까 제인은 여기다 살짝 써주시면 제인은 최대한 맥스로 지불하려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금액은 이게 바로 800까지만 지불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 딕 입장에서는 얼마까지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최소한 500 이상 받으면 돼. 그럴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최소한 1000 이상은 받아야 돼.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인이 딕이 받아들일 만한 가격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어. 딕이 1000달러의 즐거움을 누리는 상황에서는 800달러의 괴로움을 받는다? 1000달러 이하는 얘는 안 받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강아지를 소유하고 제인은 계속 고통 속에서 사는 걸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러나 거의 밑줄 치고요. 혜택과 고통을 모두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딕과 제인의 전체적인 이 사회라고 하면은 사회 입장에서는 지금 그 상태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 1은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딕에게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출발 자체가 케이스 2 이렇게 할게요. 케이스 2 이거는 자 거기 보시면 다음 달라 딕에게 지저대는 강아지를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키우고 있다가
죄인이 와서 협상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근데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은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계속 키웁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반대로 죄인에게 편안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권리. 평안한 고요권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할까? 평안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냥 애시당초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조용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멍멍 짖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권리가 누구한테 있든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딕 입장에서 볼게요. 딕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얼마의 이득을 얻는다고요? 800달러의 이득을 얻어요. 500달러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500달러의 이득을 얻는데 죄인은요,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멍멍 소리가 나면 800달러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자, 딕이 죄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기요, 왜 그러세요? 저 강아지는 키우면 안 될까요? 이게 협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협상을. 안 돼요. 저 지금 강아지 키우면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요. 제가 올빼미 형이라서 밤에 이제 공부하는데 자꾸 방해됩니다. 제가 돈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돈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얼마 주실래요? 얘는 강아지 키워서 얻게 되는 만족이 얼마입니까? 최대한 500이잖아. 저기요, 한 400 줄게요. 됐어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 최대로 제시하는 금액은 500 이상은 안 줍니다. 금액이 500까지예요. 500까지. 근데 500까지 맥스로 줘도요. 죄인은 어떻게 돼? 발생하는 고통 피해가 800이잖아. 그러니까 500까지 줘도 죄인은 싫어요. 키우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협상이 어떻게 돼? 결렬된다고요. 성립 안 한다고. 그럼 계속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알아야 돼. 거기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평안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죄인한테 있던 디폴트로 돼 있는 게 누구한테 디폴트 있냐면 죄인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야. 고요하게. 근데 알고 봤더니 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뀌는 거야. 알고 봤더니 강아지가 있어야지 얻게 되는 만족이 이거 좀 바꿀게요. 그냥 이거 흔적을 남겨놔야지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편할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게 1000이야 1000. 이게 아니라 1000이었어 1000. 그렇게 되면 최대한 제시하려고 하는 금액이 어디까지 됩니까? 만약에 1000이라고 가정할게요. 1000. 그러면 최소한 이 800보다 큰 900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900을 제시하면서 저기요,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될까요? 안 되는데요? 저기 돈 줄게요. 얼마 줄 건데요? 900 줄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는 800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만 900을 받잖아. 키우세요. 네, 참을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에 각각의 보수값이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어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은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권리가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후생이 어떻게 배분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딕이 강아지를 기를 권리가 있는지 죄인이 조용한 수면권을 취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서 협상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상을 하는가가 이제 달라질 뿐이고요. 근데 협상의 결과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는 최종 결과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코즈 정리에 요약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볼게요. 따라서 요약하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코즈 정리는 민간 경제 주체들이 외부 효과를 스스로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스스로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초 법적 권리가 누구에 있는가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뭐요? 법적 권리가 누구한테 있든지 상관없이 서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요. 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게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네, 거기 보시면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코즈 정리의 결론입니다.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코즈가 이렇게, 코즈 교수가 이렇게 아주 센세이셔널한 정배 개입이 필요 없고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사적 해결책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이게 있어요. 사적 해결책, 코즈 정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적 해결책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요.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현실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 한번 볼게요. 현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 민간 주체들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고 이 합의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첫 번째 문제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거래 비용이란 트랜잭션 코스트가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 있어요. 아니, 딕과 제인이 만났어. 제인이 딕한테 갔어. 저기요, 강아지를 좀 키우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딱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제인은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딕은 러시아 사람이야. 그래서 러시아 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역기나 파파고 같은 게 있으면 다시 뭐 어떻게 통역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통역사를 이제 대동해야 되니까 거래할 때 빨리빨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을 다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 얘기하는데요. 앞에 의해서 딕과 제인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네요. 재밌네요. 서로 다른 언어. 아니,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끼리 말을 해도요, 서로 생각하는 거와 바라보는 바가 다르면 그게 완전 다른 언어가 될 수 있죠. 뭐 경작도 한국말인데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면 역시 뭐 다른 언어가 경작 언어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통역을 고용해야 되고, 근데 통역을 이제 고용하는데 이게 비용보다 각각 얻게 되는, 윈윈 되는, 모두 얻게 되는 이득이 작게 되면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현실적인 예로 또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해야 돼. 근데 서로 이제 계약서를 사인하고 공증을 받고 이러려면 이제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어떤 때는 또 결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전쟁을 한다거나 파업을 할 때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거 보면 합의에 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상대방이 이제 고집을 부려, 아 싫어요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딱 봐도 객관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봐도 당연히 거래 협상을 하는 게 이득인데 그냥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협상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보수인데 그 중간에 차액만큼 있잖아요. 최대한 지불하려는 가격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 그 중간이 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 마진을 자기가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 단락 보세요. 협상 당사자들이 또 되게 많은 거. 우리 환경오염 한번 생각해봐.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서해안에 뭐 이렇게 기름 유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이제 기업은 무슨 대기업 같은 그런 데가 기름 물질을 이렇게 유출했는데, 아니, 그래서 뭐 이런 쪽에 갯벌이라든가 이쪽에 막 오염이 많이 이제 석유 원유로 막 이렇게 막 이제 더럽혀졌죠. 근데 이거를 통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을 어디까지 피해자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만 피해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 멀리 이제 강원도에서 갯벌을 구경하러 오는, 경상도에서 오는 사람까지도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이 갯벌을 보러 저 멀리 일본에 있는 사람까지도 온다 할게요. 그럼 일본 사람들도 막, 아니 나 이 한국의 서해안의 갯벌을 좋아해서 오는데 이거 뭐냐 못 보게 됐잖냐, 이렇게 하면 일본 사람도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전 지구 전체가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우리가 가해자가 만약에 한 명 있더라도 이 피해자가 어디까지를 피해자로 규정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어떤 범위를 획정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획정이 이제 좀 곤란하다 이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환경오염 같은 경우 그렇죠. 거기 보시면 예로 나와 있는 게 어느 공장이 호수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는데 그 공장은 호수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어부한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끼쳤거든요. 근데 코즈 정리에 따르면 공장과 어부들은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위해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어부들의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그 협상에 도달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이제 관련자가 있으면 여러 명의 관련 당사자들이 있으면 관련자들이 있게 되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집단행동이라는 집단소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250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결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은 매우 강력하지만 만능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외부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 오염과 같은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시장의 균형을 평가하게 되면 제3자에게 미치는 편익과 피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그거를 고려하지 못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사람들은 스스로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코즈 정리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거나 거래 비용이 있으면 이렇게 사적인 해결책에 의해서 해결하기가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요. 직접 규제하는 명령과 통제 방식도 있지만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 어느 게 좋다고 그랬죠? 네, 경장에서는 시장의 원리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를 사용하는 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교정적 조세와 오염 배출권 거래 이게 바로 대표적인 시장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공공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요.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타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챕터 시장에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공공재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